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 정치권 소식으로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전 변론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와서 그 발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나오시는 두 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소추인단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일단 양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주축이 된 소추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파면이 정당할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대통령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탄핵 소추를 국회가 의결했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오늘 오전 변론에서 한 겁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저희가 곰곰이 찬찬히 한번 새겨볼 만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먼저 김만흠 원장님, 저 변호인단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당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몇 번 분석했던 것 같은데요. 이동관 수석도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의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국민들의 3.5% 이상이 밖에 나와서 국민들에 대한 시위를 통해서 발표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정권이 무너졌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100만에서 200만 넘는 촛불 시민이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특별한 특정 정파의 시민만이 아니라 정말 정파를 넘어서 여야를 넘어서 가족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수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 여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그런 의견을 표명했었죠. 촛불 시민의 의사와 국민 여론도 똑같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 직접적으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게 대의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234명, 3분의 1을 훨씬 넘어선 국민의 대변자가 그렇게 동의하는 게 제가 세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국민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국민의 의사였느냐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대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그 태도를 변호인단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수석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누군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그 일감의 머리에 오는 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의 70%가 검다고 해서 흰 것이 검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전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청와대는 지금 법리만 따져서는 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 감기 끝이라 좀 예. 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만흠 원장이 쭉 설명을 하셨지만 우선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죠?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그 심지어 지금 이제 그 숫자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탄핵 심판에 필요한 200석 이상의 그 탄핵 의결이 필요한 숫자를 넘겼다. 또 촛불 시위에 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다. 지지율이 얼마다. 이것도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 숫자로 결정하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법으로만 또 따질 수도 없는 이를테면 뭐 그 형사처벌 기본은 법리를 따져야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 사회의 어떤 온축된 경륜과 양식으로 판단하게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은 숫자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고 또 이쪽은 자 그러면 그 이를테면 법리만 따져서 무조건 형사처벌하듯이 형사범 처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만한 지금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도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법리에 기반을 둬야 되지만 법리도 아니고 그걸 넘는 사회적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상식과 경륜의 다른 결론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거스르는 듯한 지금 이 국민의 민심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듯한 이런 태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개로 하고, 왜 지금 탄핵 심판에 붙여졌는지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보여주는 반증하는 그런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오후에는 증인 4명이 나와야 되는데 증인 4명이 모두 안 나왔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이영선, 윤 전 행정관. 그래서 8분 만에 휴정을 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한다고 하네요. 방금 뉴스 속보로 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 게 헌법재판소가 최고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234명이 그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데는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동의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변호인단이 색깔론으로 생각되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 그리고 주도한 세력이 민주노총인데 이 민주노총이 뭐 김일성을 따른다, 노동신문에 동조한다,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요구한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민심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또 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뭔가 변호하는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그쪽 아닌가 그렇습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민심을 국민 일반의 민심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민심이다. 이렇게 몰아가 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박사모를 중심으로 계속 시도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3분의 2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수치를 높여서 엄정하게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3분의 2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정파를 넘어서 동의했을 때 3분의 2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가 그렇게 가세를 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척도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의견이 나왔을 때 가능합니다. 여론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전문가 판단은 달라진다든가 국회에서 의견은 다르다든가 그런데 여론도 압도적으로 그렇고 촛불 민심도 그렇고 국회에서 가결도 압도적으로 그렇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압도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라면은 이렇게 뭔가 색깔론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김진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진영 논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여서 그것은 뭐 시도하다가 그냥 좌절된 것인데 다시 한번 또 시도를 막파져 해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색깔론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 얘기가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서 시대의 선각자,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 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극찬을 받는 대한민국의 언론 기사를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색깔론까지 들고 나선 것 그만큼 뭐 조급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나 저도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제가 일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기 촛불 시위로 났을 때도 저희가 진행 과정을 보면 뭐 분명히 그런 노동운동 단체나 이런 곳에 동원도 있습니다. 야당도 동원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번질 때는 반드시 중간 지대에 있는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는 시민의 동조가 없으면 대규모 시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그 곁가지에 있는 걸 갖고 지금 이거를 또 갑자기 뜬금없는 종북 논란으로 몰고 가는 거는 색깔론으로 그건 참 인식의 큰 중대한 착오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왜 자꾸 소추인단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자꾸 나가느냐. 이거 소추인단 국회 측에서 자료 유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그거 정말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나간 거냐?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변호인단들도 대통령 탄핵을 변호해보기는 지금 처음일 겁니다. 표현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래서 기존의 법학자라든가 변호사들도 좀 판단의 기준을 달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하위 법에 따라서 제재가 가능한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의 위헌 사항 관련해서는 현행 법의 대상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장관들이 탄핵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하위 다른 법령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외환죄 정도는 이제 형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정도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법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의 헌법 위반 대상을 가지고 탄핵 결정했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타당하냐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기존의 형법의 범위를 가지고 적용해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한 변론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9일에 두 사람 소재 파악해서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일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다시 나와야 하고요. 오늘 방청석에 일반 방청객이 한 50명 정도, 아마 10대 1 정도 경쟁률 뚫고 방청권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겠죠. 방금 아까 우리 김만호 원장 얘기하신 게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최고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형사범을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대통령을 직무를 수행할 만한 하는데 중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중대한 민감한 사안은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국가보안법. 그러나 그건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일반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받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정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변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 점에서 헌재도 가닥을 그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5개 범죄로 좁혔을 때 크게 봤을 때는 헌법을 기준으로 분류했던 것이 4개가 되겠고 형법을 기준으로 했던 게 하나가 되는 걸 지금 보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저 화면 네. 보면서 한번 김만호 원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들어있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정도만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 체계를 토대로 한 대통령 위법 행위를 지적한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세월호 7시간 관련 생명권, 또 언론자의 침해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남용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수석 지적했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위반 행위가 돼서 대통령으로서의 탄핵 대상은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위법 행위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뇌물죄 등 여러 가지 이제 위법 소지를 안고 있어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위헌 대상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대상하고 형사적인 접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든가 헌재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내에서 준용하는 것이지 그게 제1의 원칙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준용하는 이런 거죠. 뿐이죠. 예. 예. 또 때로는 이번에는 또 민사소송 절차까지도 준용할 수 있다 이런 또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분명히 유리한 드러냈고요. 거는 이쪽의 법률을 갖다 땡겨 쓰고 불리한 거는 또 저쪽에 법률 갖다 땡겨 쓰고 이런 식의 지금 궤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건 법리적으로도 그야말로 청와대가 좋아하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규정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양측의 변호인단이 일어서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고 마치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변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촛불 민심은 민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장이 좀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도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얘기는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4시 순서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또 방송사 뉴스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만나주지 않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를 늦춰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 왕이 외교부장과의 만남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대표인 송영길 의원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사드 문제를 가지고 경제 교류 협력이나 문화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뭔가 좀 양국 인민들 간의 감정이 우호적인 감정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제한 조치를 풀어야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두 분이 정말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두 분의 그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날카롭게 좀 분석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 이야기는 왕이 외교부장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공항에서 만나기 전에 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어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하고 나서 중국에서 우리 한류 스타들 공연하는 거 취소되고 중국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방영 취소되고 또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그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는 전세기 띄워야 되는데 전세기는 못 뜨게 하면서 동남아로 가는 유커들의 전세기는 뜨게 하고 오히려 신설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현재 중국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 스타 못 나오는 거는 중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스스로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보복하고 있다는 걸 시인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 국민들의 이제 여론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게 되겠죠.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 방문했던 것을 나름대로의 그런 배경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역할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최순실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사드 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중단하거나 재고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중국 측에 거론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외교전략 차원에서 관철시키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중국 정부의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먼저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예. 일단 중국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안 만나면서 야당 의원들은 아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또 만나고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는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성대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건 뭐 원래 전통적인 중국의 좋게 얘기하면 그 외교적 그 수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그 아주 악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로서는 역사적으로 당해온 일인데 바로 이제 한번 저희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은 36개라고 있잖아요. 왜 중국에. 그 중에 제일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반간지계예요. 서로 적을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간질시키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물론 36개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건데 그건 이제 제일 아래죠. 마지막 수단이지만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중국 베이징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 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의도는 처음부터 뻔한 거거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국내에 말하자면 그 이런 반대하는 여론을 부추겨서 사드를 못 배치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 대목에서 이제는 한국을 길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네 판단으로는 하나씩 더 나올 거로 보는 거죠. 사드 배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좀 더 뭐 구체적인 그 뭐 이 합동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그러니까 제일 겁내는 건 사실 이거 아닐까요? 여기에 MD 배치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제어를 해야 하고 고삐를 죄야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이 너무나도 뻔한데 당연히 가면은 그 적에 적은 친구라는 입장에서는 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간 좋게 얘기하면 순수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순진함이 좀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가 중국 정부 당국자들한테 면담을 몇 달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만나죠. 네. 네. 뭐 중국은 이제 그게 또 전략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 중심으로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못 만났죠. 못 만났는데 예. 이제 갔때 취지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가려고 한다면은 여야가 합해서 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당시 여당 쪽에서 갔을 때 오히려 좀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야당 쪽은 미국 가서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당시 상황이 다르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야당이 뭔가 또 전환의 기미도 보이고 있고 한데 저는 상황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는데 우리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한테 양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전략적인 접근이지 우리가 집권했을 경우는 바꿀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남겨놨을 때 이후 협상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한국 현재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또 뭔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교 전략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이 네. 또 중국 정부 당국자들 만난 게 우리 국가의 국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당연히 안 되죠. 예. 이동관 수석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우선 그것보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조금 저희가 역사의 시계를 이렇게 좀 과거로 돌리면은 저희가 중국이란 대국 옆에서 수천 년을 지내면서 버틴 한 가지를 딱 짚는다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이미 초기 단계에서 뭐 쓰리노 그래갖고 뭐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내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괘씸하기도 당혹스러웠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 아까 김만호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그 선택이니까 당신들이 양해해줘야 된다. 이런 스탠스로 왔어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은 지금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를 지금 길들이게 하는 것인데 뭐 한류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거 좀 다시 얘기하면 도움될 거라고 같겠지만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나라도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최악이 바로 저희가 역사 속에서 바로 병자호란 때 친청 반청 다툼부터 저 구한말에 뭐 친러 친일 뭐 해가지고 친청 이래갖고 망국까지 겪었던 나라가 아직도 그 교훈을 못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이건 국민적으로 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은요. 비교적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을 비롯해 중국의 호의적인 입장을 받아주고 있는 야당이 접근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오히려 반영해 주려고 했다면은 지금 야당이 주장한 다각적인 외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방향이 중국과 공조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중국에 힘을 빌리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미 관계 등이라든가 국제 전략 차원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아마 제가 해석하는 이상으로 다른 내용도 좀 전달하려고 했을 것인데 밖에는 단순한 내용만 전달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중국 정부가 우리 국내의 서로 다른 의견들, 국내 양측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좀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순수한 의도를 갖고 갔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바로 그런 의도와 전략에 말려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밝혀주셨는데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안 만나고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이번에 함께 못 가고요. 지금 여당 내 사정이 워낙 복잡해서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누군가는 가서 현재 우리 방송 사업이나 또 문화계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계약되어 있는 거 중국 정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국 정부에다가 이런 건 안 된다. 사드 배치는 배치 문제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또 그런 목소리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외교 전략으로 지금 가능한 야당의 자원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공식적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있겠고 야당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차원의 접근 방식도 있겠고 그런 거죠. 다만 중국 쪽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향후의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사드 배치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돼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송영길 의원이 출발하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른 문화사업, 경제사업까지도 같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을 초점으로 전달한다면 저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선진국답지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드와 이런 민간 분야 이런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 사실상 중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좀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말하자면 저희가 뭐 제국이란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이른바 뭐 팍스 아메리카나나 팍스 시나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세력을 갖고 있는 큰 나라의 외교지만은 똑같은 미국의 어떤 외교와 중국의 외교 방식은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역사적 연원으로 봐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중국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이번에 사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핵 문제 및 북한에 대한 시각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여와 야가 없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근본이지 사드는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북핵이 없다면 사드 배치 왜 하겠어요? 북핵 위협을 우리 정부도 이유로 그렇기 들었죠.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말을 못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북핵 문제 해결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반대하겠다. 반드시 철수시키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당 의원들이 하지 못한 얘기가 하나 더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와서 특파원들한테 한 얘기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배치 재검토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중국에는 안 했다. 왜냐하면 이번 방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을 해서 그게 안 했다고 만약에 얘기를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대선 국면에서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익을 그래 뒤로 남의 나라한테 가서 사드 배치 우리가 되면 저거 할 테니까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건 발표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진위 여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 국민의 쟁점도 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당신들의 인식이 뭔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송영길 의원님 그 정도의 판단은 저도 뭐 그렇게 믿고 싶으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뭐 중단하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나라의 외교부장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얘기가 송영길 의원이 낙선하고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중국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중국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해요. 아까도 화면 보니까 칭찬받고 왕이 있죠. 외교부장이랑 계속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판단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김만호 원장 말씀대로 또 송영길 의원이 또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정도가 흘러나왔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판단, 언론인 생활이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본 그 입장에서는 그것은 거의 90%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돌아와서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갔을 때 야당 측에서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중국에서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뭔가 제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조금 저쪽에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냈으면은 여기에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그런데 것인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중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글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이 이제 사드 문제만 언급이 되고 있고 중국이 뭐 한류들 제재하고 있다. 이것만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외교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이 어떤 그 전략에 넘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당 특히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말이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거세게 비난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에 가서 그 대답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한 이 행위는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중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가서 우리의 큰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 그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런 세력들에게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하면은 좀 제가 지나친 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 북한의 북핵 개발 막기 위해서 김정은 좀 만나기 위해서 가봐야겠다. 지금 2단계에서 그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논리적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왜?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드 배치 용납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을 압박해서 북핵 개발을 저지할 의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뻔한 구도 속에서 가가지고 그 뭘 얻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가장 극단적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북에 가서 협상하겠다고 하는 순진함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예, 뭐 지동관 선께서는 비유를 좀 하셨는데, 극단적으로 들은 거죠. 예,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정부가 이런 일을 못 하니까 정부가 했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한 것 아니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면담 요청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또 한 게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건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정부 활동 중단돼 있고 중국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소통이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송영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원들 방문 외교 활동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까 유승민 의원이 했던 것은 지금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해왔던 것이 또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하게 좀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안보는 자기만 생각하느냐, 마치 말하는 게 어버이연합 대변인 수준 같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뭐 중국 갔다 와서 또 송영길 의원이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